당장 그 목걸이 빼! 사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응접실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집 장남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날이었죠.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였는데 사모의 눈빛은 사람을 맞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목에 뭘 걸고 왔는지는 알고 와야지. 그 여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지켜봤고 아들은 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자리였어요. 며느리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재단하는 자리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차를 들고 다가오던 가정부가 그 여자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목걸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순간 사모 얼굴이 먼저 굳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고 회장도 그제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집사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왜 목걸이 하나에 저토록 놀라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작은 목걸이 하나에는 이 집안이 오래 감춰온 과거가 고스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체 그 여자가 목에 걸고 온 목걸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사모는 왜 그 순간 누구보다 먼저 표정이 무너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응접실 안은 누가 먼저 숨을 쉬는지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가정부의 물음이 떨어진 뒤로 예비 며느리는 목걸이를 꼭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모가 먼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요? 저런 낡은 목걸이가 뭐 대단한 거라도 되나 보죠?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평소답지 않게 고개를 더 깊이 숙이지도 못한 채 계속 그 목걸이만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아들과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집안 어른도 아닌 가정부가 자기 목걸이에 저렇게 반응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장남이 급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아주머니, 그만하시죠. 오늘은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자 사모가 단번에 아들을 눌렀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긴 왜 아니니?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물건을 걸고 와놓고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못하게 해?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쉽게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작게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유품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정부 손에서 찻잔 받침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몸을 바로 세웠죠. 어머니 유품이라고? 네, 회장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서 떼지 말라고요. 사모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별것도 아닌 유품 하나 가지고 너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엔 가정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늘 사모 눈치부터 보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달랐죠. 사모님, 저 목걸이는 별것 아닌 물건이 아닙니다. 사모의 시선이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가정부는 대답 대신 예비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 목걸이 뒷면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아직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장남도 당황한 얼굴로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은 씨, 불편하면 안 보여줘도 돼. 그 말을 듣자 사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그 순간 회장이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만해. 짧은 말이었지만 응접실 안 공기가 다시 눌렸습니다. 회장은 예비 며느리를 향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괜찮다면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나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예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목걸이는 세월이 오래된 듯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오래된 금목걸이처럼 보였죠. 사모는 일부러 눈길을 피했지만 가정부와 회장은 숨도 죽인 채 그걸 바라봤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가정부가 뒤집어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입술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맞아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한테 줘봐. 가정부가 두 손으로 목걸이를 올려드렸고 회장은 안경을 다시 고쳐 쓴 뒤 뒷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죠. 목걸이 뒷면 한쪽엔 작고 희미하게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비스듬히 받자 겨우 읽히는 두 글자가 드러났어요. 서윤. 사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보시죠. 이름 같은 건 얼마든지 새길 수 있는 거잖아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름 얘기부터 하는 거지? 사모는 그제야 자기가 너무 빨랐다는 걸 알아챈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남은 영문을 몰라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만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목걸이가 뭐길래 이러세요?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부를 봤죠. 김 여사, 당신도 본 거 맞지? 가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틀릴 리가 없어요. 제가 그날 제 손으로 채워드렸으니까요. 예비 며느리 지은은 이제 더 불안해진 얼굴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왜요? 사모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낡은 물건 하나 두고 쓸데없이 사람 겁주고 있네요. 그러자 가정부가 처음으로 사모 말을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모님. 이 목걸이는 이 집에서 사라진 아이 것과 똑같아요. 응접실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은 이해하지 못한 채 작게 되물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요?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꽉 눌렀습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죠.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 듯 했지만 그날만큼 무겁게 꺼내진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은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목걸이와 회장 얼굴만 번갈아 봤어요. 저기요. 저 목걸이 엄마가 제 거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다른 말은 한 적 없으셨어요. 가정부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그 목걸이에 대해서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목걸이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사모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 회장이 그 말을 낮게 되풀이했습니다. 장남은 이제 예비 며느리를 보는 눈빛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어머니가 괜히 트집 잡는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자기 앞에 앉은 여자가 자신이 알던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사모는 급히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이랑 비슷할 수도 있죠. 세상에 같은 목걸이가 하나뿐이겠어요? 그런데 가정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목걸이일 수는 있어도 뒷면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가정부는 사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장만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 목걸이는 20해 전에 직접 주문하신 거였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작은 아가씨 돌잔치 지나고 나서 제가 목에 걸어드린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장남이 숨을 삼켰습니다. 작은 아가씨? 그 말에 지은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두 시선이 자기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신다고 했죠? 네. 성함이 뭡니까? 지은은 목이 마른 사람처럼 입술을 적신 뒤 대답했습니다. 한정숙이에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가정부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모는 의자를 꽉 잡고 차마 회장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죠. 정숙이 어디서 아가씨를 키웠습니까? 부산이요. 항구 근처 작은 동네에서요. 엄마는 늘 제가 원래 거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꼭 서울로 가게 될 거라고도 하셨고요. 장남은 이제 옆에 앉은 지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 집안 누구보다 이 집과 깊게 엮인 사람처럼 느껴졌죠. 사모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처음 온 애 앞에 앉혀놓고 무슨 사람 취조하듯 이게 뭡니까? 그러나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사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목걸이 말고 어머니가 남긴 말이 또 있습니까?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 자신도 판단이 서지 않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응접실 앞모두가 굳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꼭 저한테 전해주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언젠가 이 목걸이를 보고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은은 거기까지 말하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으라고 했어요. 응접실 안에 낮고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회장은 손에 쥔 목걸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가정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면 사모는 처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날 처음 회장 집에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집이 단순히 차갑고 까다로운 부잣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시작을 알고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라는 것도요. 회장 집 응접실은 조금 전과는 다른 의미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예비 며느리를 훑어보고 시험하던 시선뿐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그녀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지은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오래된 비밀을 쥔 사람처럼 모두의 눈길이 쏠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목걸이를 보고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믿으라고. 네, 회장님.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까보다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사모는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었죠. 세상에,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목걸이 하나 같다고 사람 인생이 다 이어지나요?
그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듣는 사람 누구도 그걸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가정부를 바라봤어요. 김 여사, 당신 더 아는 게 있지? 가정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면 그만한 용기가 필요한 얼굴이었죠. 사모가 날카롭게 끊어들었습니다. 괜히 옛날 기억 섞어서 없는 이야기 만들지 마세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사모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할 일은 아니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사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남은 여전히 상황을 따라가느라 숨도 편히 못 쉬는 눈치였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인데요? 작은 아가씨라니,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라니. 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내 여동생이 있었다.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장남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모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누구보다 그 말을 막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 아직 너도 어렸을 때였지. 집안 행사 날, 그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 장남은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전 사고로 죽었다고만 들었는데요. 그게 집안 밖으로 나간 이야기였지. 응접실 안공기가 다시 눌렸습니다. 지은은 이제 자기 이야기가 아니어야 할 사건을 자기 심장으로 듣고 있었어요. 회장은 손에 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그 애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집안에서는 죽은 걸로 정리했지. 가정부 눈가가 또 젖었습니다. 정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덮은 거죠. 사모가 곧장 받아쳤습니다. 김 여사, 처음엔 말리려는 톤이었지만 듣는 순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죠. 가정부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여기서 말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서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그 한마디에 가정부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작은 아가씨를 제가 데리고 뒷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행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가 놀랄까봐 잠깐 바람 쐬려고요.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비운 사이에 작은 아가씨가 없었습니다. 장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정부는 울음을 눌러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놓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정원이며 차고며 다 뒤졌죠. 그런데 여기서 가정부 시선이 사모에게 닿았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가씨는 이미 못 찾는다고. 괜히 소란 키우지 말고 경찰 일은 회장님께 맡기라고요. 사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죄예요? 애가 사라졌는데 정신없는 사람 달랜 게? 하지만 가정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세탁실 옆 창고에서 작은 아가씨 외투를 봤어요. 회장 손등에 다시 핏줄이 섰습니다. 외투? 네. 분명 정원에서 없어졌는데 왜 창고에 있었을까요? 더 이상했던 건 외투 단추 하나가 뜯겨 있었고 안감에 핏자국처럼 번진 얼룩이 있었어요. 지은은 본능처럼 자기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겠죠. 장남도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걸 왜 이제야? 가정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바로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선 끝엔 사모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모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나한테요? 네. 세탁실에서 외투를 본 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본 건 못 본 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이 작게 숨을 들이켰고 장남은 더는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머니가요? 사모는 냉정하게 아들을 봤습니다. 지금 그 사람 말 다 믿겠다는 거니? 장남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를 믿고 싶은 마음과 지금 벌어지는 일의 무게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투를 받고 당신 입을 막으려 했다는 거군. 네, 회장님. 증거는? 그 질문이 떨어지자 사모 눈빛이 잠깐 살아났습니다. 증거 없으면 끝이라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가정부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사모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당신, 가정부는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고급 아동 외투 안감처럼 보였죠. 그날 외투 안쪽에서 뜯겨나온 조각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봐 저 혼자 숨겨뒀어요. 회장이 그 조각을 받자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은 자기 눈앞에서 전혀 모르는 가족사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 잘들 한다. 처음 온 애 앞에서 사람 하나를 범인 만들 생각이세요? 그 말에 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자기 때문에 어색해진 자리라고만 여겼는데 이젠 알 수 있었죠. 사모가 불편한 건 자기가 처음 온 여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목걸이가 숨겨둔 과거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걸요. 회장은 여전히 사모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향해 물었어요. 아가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사진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 말에 사모 시선이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니? 말보다 반응이 빨랐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고 더 조심스러워졌죠.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결혼할 사람 집에 가게 되는 날, 그때 열어보라고 해서 아직 안 봤어요. 응접실 안이 한순간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지은을 바라봤고 회장은 손에 쥔 헝겊 조각과 목걸이를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사모는 그 봉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 듣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방 안에 있어요.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응접실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사모는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만 떨리고 있었어요. 별별 걸 다 준비해 왔네요. 처음 인사 오는 날 봉투까지 들고 오고 그 말에 장남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응접실 안이 순간 더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말을 끄는 건 그날 처음이었죠. 그는 지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면 지금 열어볼래요? 지은은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또렷해져 있었어요. 그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는 순간 가정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회장은 의자에서 아주 조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그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보며 마치 제일 두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난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자기 엄마의 마지막 비밀인지 이 집의 오래된 죄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오늘 이 집에서 무너지는 건 예비 며느리 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20해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회장가의 과거 전체일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 봉투 끝을 잡은 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종이 하나 열어보는 일인데도 그 안에 든 것이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걸 아니까 손끝이 더 무거워졌겠죠. 회장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열어요. 급할 것 없습니다. 그 말에 지은은 작게 숨을 들이켠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과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미끄러져 나왔죠. 가정부가 먼저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도 손을 뻗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 부부와 4~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 목에는 지금 지은이 차고 왔던 바로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장남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얼굴과 지은 얼굴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지은도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너무 낯설지 않았어요. 사모가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진 줘봐. 그런데 회장이 먼저 받아들었죠. 그가 사진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응접실 안에는 누구도 말을 던지지 못하는 침묵이 눌려 있었습니다. 사모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옛날 사진이 하나 들어있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요? 누가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엔 장남이 어머니를 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꾸 증거가 아니라고부터 하세요? 사모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장남은 대답 대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죠. 아버지, 저 아이가 정말 제 여동생이에요? 회장은 답하는 대신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많이 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글씨는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눌러 쓴 여자 손글씨였죠. 회장이 읽으려는 순간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엄마 글씨예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림장에 사인해 주시던 글씨랑 같아요. 틀릴 리 없어요. 회장은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지은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읽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으니까요. 이 목걸이는 내 것이 맞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건 아니다. 나는 너를 낳지 않았다. 나는 너를 데려와 키웠다. 응접실 안의 시간이 그 문장 하나로 멈춘 듯 했습니다. 장남이 의자 끝을 꽉 잡았고 가정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진실을 들은 사람처럼 울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회장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던 날, 너는 너무 작았고 열이 심하게 올랐다. 내 옷에서는 좋은 향수 냄새가 났고 목에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모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널 데려온 사람은 검은 차에서 내린 여자였다. 그 여자는 아이를 며칠만 맡아달라 했고 곧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장남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차, 가정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렸던 거죠. 회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여사, 그날 집에 왔던 차 기억합니까? 가정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검은 세단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뒤쪽 후문 근처에 잠깐 섰었습니다. 사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차 한 대 봤다고 사람 잡을 셈이세요? 그 말투는 분노보다 조급함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사모를 정면으로 봤죠. 당신은 왜 내가 묻지도 않은 걸 자꾸 먼저 막으려 하지? 사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접실 안의 시선이 모두 한 사람에게 몰렸어요. 회장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후문 앞에 다시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럴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가정부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장은 편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를 여기서 데려가면 저 아이는 정말 죽습니다. 장남이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지은은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가 버려졌다는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평생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비밀이 그 몇 줄 안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남은 부분을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지 못했다. 하지만 손등의 화상 자국과 비에 젖은 치맛단의 진흙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언젠가 내가 목걸이를 보고 먼저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마라. 그 집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등 화상 자국. 그거 맞아요. 그날 후문에서 저도 봤어요. 비에 젖은 여자 손등에 길게 데인 자국이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사모의 손을 봤습니다. 사모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움켜쥐었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 보여. 사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걸? 손 보여. 전보다 낮았지만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장남도 그 순간 어머니 손을 봤습니다. 늘 긴 소매를 즐겨 입고 뜨거운 걸 만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이제는 그 사소한 습관까지 다르게 보였죠. 사모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엄마가 한 번만 말한 적 있어요. 회장과 장남, 가정부까지 모두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오래 손 담그지 말라고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손등이 약하다고. 사모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까지 사라졌습니다. 장남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지은도 스스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말이 이 순간 떠오를 줄은 몰랐겠죠. 그땐 그냥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엄마가 한참 울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사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응접실 바닥에 닿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당신 손등에 화상 자국 있지. 사모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후문에 간 사람, 당신이야?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죠. 장남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진짜예요? 사모는 끝내 아들 눈을 피했습니다. 가정부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가 못 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뭡니까? 가정부는 지은을 잠깐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어요. 작은 아가씨 사라진 날 저녁 후문 근처 풀숲에서 아이 신발 한 짝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가져갔어요. 응접실 안모두의 시선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부는 사모를 향해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사모님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편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회장은 굳은 얼굴로 사모를 내려다봤고 장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소개하러 온 날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가족의 체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믿음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모는 아직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응접실 안은 누가 먼저 움직이면 무너질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사모를 향한 회장의 시선도 아무 말 없이 굳어있는 장남의 얼굴도 손에 편지를 쥔 채 숨만 고르는 지은의 떨림도 모두 한 곳으로 몰려 있었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후문에 갔다는 거지. 그리고 그날 아이 신발을 가져간 것도 당신이고. 사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장남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지은 씨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 뒷말을 입에 담지 못했으니까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 목걸이와 엄마 유품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잃어버린 시간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그때 가정부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도련님. 모두의 시선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가정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걸이와 편지는 분명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가씨가 바로 작은 아가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가정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작은 아가씨는 오른쪽 귀 뒤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어요. 제가 머리 묶어드릴 때마다 늘 보던 자리라서 기억합니다. 장남이 숨을 멈췄고 지은도 본능처럼 손이 귀 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직접 확인하진 못했어요. 그 순간엔 그 작은 동작조차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모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에요. 응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는 아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 아이는 서윤이가 아니에요. 회장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모는 떨리는 숨을 고른 뒤 한 번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장남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모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아주 오래 가둬둔 말을 억지로 꺼내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갈라졌죠. 왜냐하면 그날 밤 내가 직접 아이를 보냈으니까. 회장의 손에서 편지가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모를 바라봤고 지은은 숨도 못 쉬는 얼굴로 그 말을 들었어요. 회장이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서윤이를 보냈다고? 사모가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후문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장남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분노보다 충격이 먼저였죠.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사모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소파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 애를 없애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말에 회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라고? 그날 낮에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이번엔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 다친다고 했어요. 응접실 공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장남은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가정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쯤 아이 방 앞 창문으로 잘린 인형 머리가 들어왔어요. 서윤이가 아끼던 인형이었죠. 지은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사모는 지은을 보지 못한 채 멀리 과거를 보는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난 그때 알았어요. 집 밖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성까지 다 아는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걸요. 회장이 분노를 누르며 한마디씩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빼돌렸다는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바로 비서실이 움직일 거고, 그럼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모의 눈에는 죄책감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그 선택 하나로 한 집안의 시간이 통째로 부서졌다는 걸요.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정숙 씨가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사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는 내가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람이 아니었고 돈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며칠만 숨겨달라고 했어요. 상황 잠잠해지면 내가 직접 데려오겠다고. 그 말 끝에서 사모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정숙이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끊기고 찾아도 안 보였어요. 회장이 묵직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해를 입 다물고 살았다는 거냐? 사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과 다르지 않았죠. 장남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 씨는 누구예요? 목걸이는 왜 가지고 있고요? 그 질문에 사모가 처음으로 지은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도 있었지만 분명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정숙이가 서윤이를 숨긴 뒤 몇 년 지나 다른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아이요? 그게 너였겠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보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무슨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목걸이는? 사모가 숨을 골랐습니다. 정숙이가 일부러 남긴 거겠죠. 언젠가 진실을 꺼내야 할 날이 오면 이 집이 알아보게 하려고. 가정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어머니가 목걸이를 보고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믿으라고. 사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는 끝까지 조심했던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으니까.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얼굴에 지나갔죠. 그러다 아주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살아있나? 그 질문 하나에 응접실 안의 숨이 전부 멎었습니다. 사모는 입술을 깨문 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남도 가정부도 지은도 누구 하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모가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에 장남이 먼저 숨을 들이켰고 가정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엔 처음으로 분노 아닌 충격이 번졌습니다. 사모는 젖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응접실 안이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 잃어버린 딸은 아니지만
이 집이 가장 찾고 싶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흔적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수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주소나 이름 뭐든 알고 있지. 사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나는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장남도 앞으로 다가섰고 가정부는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사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기가 떠나기 직전 딱 한 번 보낸 엽서에 이 말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굳은 입술로 한 글자씩 떼어냈습니다. 서윤이는 파란 등대 밑에서 새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사모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응접실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과거를 의심하고 캐묻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처음으로 생겨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조차 마냥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꺼내진 진실이었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와 사진, 그리고 지은이 가져온 목걸이까지 시선이 천천히 그 위를 오갔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엽서 아직 있나? 사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잠깐의 망설임만으로도 장남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그것까지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사모는 아들 눈을 피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 회장이 낮게 말했죠. 당장 가져와. 사모는 곧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엽서 한 장이 꺼내지는 순간 지난 세월 숨겨왔던 말들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된다는 걸요. 그때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시험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상처받고 흔들리긴 했지만 자기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앞에서 함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엽서 가져오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사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왜 끝까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절 살려달라고 맡겨놓고 왜 한 번도 다시 찾아오지 않은 건지 그걸 사모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지은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죠. 결국 대답은 가정부가 대신 꺼냈습니다. 정숙 씨가 다시 못 온 걸 거예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정부는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오면 아이도 위험해질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사모가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도 지은은 알 수 있었겠죠. 가정부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장남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왜 사라진 겁니까? 정말 누가 쫓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는 긴 한숨을 뱉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만 빼돌리면 끝날 줄 알았어.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정숙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그 집 근처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 정숙이는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자기 쪽으로 선이 닿으면 아이까지 같이 죽는다고. 응접실 안이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지? 사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회장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전 외부의 범죄가 아니라 집안에서 시작된 배신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남도 그걸 알아차린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 쪽이었을까요?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사모에게 되물었죠. 당신 혼자 판단한 게 정말 전부였나? 그 질문엔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받았다고 해도 사모 혼자 아이를 빼돌리고 그 뒤로 20회를 침묵하는 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사모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 말에 장남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정부도 본능처럼 한 걸음 물러섰죠.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누구지? 사모는 입술을 깨물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윤 실장이었어요. 응접실 안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이름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 됐습니다. 윤 실장,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작은 아가씨를 당분간 밖으로 빼야 한다고 했어요. 회장님 일정, 경찰 움직임, 경호 동선까지 자기가 다 정리할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장남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서윤이를 보낸 거예요? 그땐 그 사람 말밖에 믿을 게 없었어.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의 얼굴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본 듯했죠. 그래서 정숙이 사라진 뒤에도 그 윤 실장이 계속 당신 곁에 있었나? 사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죠. 이상하군. 아이를 살리려는 사람이 왜 아이를 숨겨놓은 엄마를 그렇게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장남도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눈치였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구하려던 거면 어느 시점엔 다시 데려오게 했어야 하잖아요. 지은은 손에 쥔 목걸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가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모두가 다시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대 먼저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파란 등대가 보여도 낮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정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낮에는 가지 말라고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어릴 땐 그냥 엄마가 겁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회장은 즉시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낮에는 가지 말라. 그 짧은 문장 안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장남도 곧 눈치를 챘죠. 낮엔 안 보이고 밤에만 보이는 장소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등대 불빛. 그걸 표식처럼 썼을 수도 있겠네요. 회장은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그는 사모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 엽서 여기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사모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제 방 서랍 안에 있어요. 회장은 장남을 봤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 장남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기 어머니 방을 수색하듯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는 곧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장남이 응접실을 나가자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빈틈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윤 씨를 찾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날 자기를 키워준 엄마의 선택과 자기 존재의 이유가
어떤 자리에서 받아들여질지를 묻는 말이었죠. 회장은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야지요. 무슨 일이 있었든 사람만 있다면 찾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왜 끝까지 당신을 지켰는지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 말을 들은 지은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자기는 이 집 핏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를 키운 어머니의 삶이 헛되게 묻히지는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때 응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남이 돌아왔죠. 그 손에는 빛바랜 엽서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가 그걸 보자 순간 숨이 멎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건 왜 같이 있니? 장남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엽서 밑에 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남은 먼저 엽서를 건넸고 곧 열쇠도 아버지 손에 올려놓았죠. 열쇠에는 낡은 파란 플라스틱 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흰 글씨로 짧은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7번 보관함. 응접실 안이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엽서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남겨둔 진짜 흔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열쇠를 쥔 채 아주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파란 등대 밑에 보관함이 있는 곳 알고 있지. 사모는 더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떨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인천항 여객터미널 옛 창고 쪽이에요. 거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보관소가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찾으러 갑시다. 인천항 옛 창고 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람 끝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멀리 파란 등대 불빛이 느리게 바다를 쓸고 있었죠. 지은은 차에서 내리며 자기도 모르게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꿈에 자주 나오던 풍경이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바닷가 공기와 낡은 창고 벽의 색이 그 기억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가정부도 차문을 붙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요. 그때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있다는 말이 돌던 곳이 여기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손안에 쥔 채 앞장섰습니다. 장남은 지은 곁을 바짝 지켰고 사모는 끝내 따라왔지만 얼굴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죠. 옛 보관소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이라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습니다. 낡은 철문을 지나 벽면 번호를 하나씩 찾던 회장이 마침내 걸음을 멈췄습니다. 7번 보관함. 파란 플라스틱 택에 적힌 숫자와 똑같은 번호였어요. 응달진 벽 아래 작은 철문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열쇠를 넣으려는 순간 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열기 전에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또 뭘 숨기려고. 사모는 울음을 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이걸 찾으러 오면 목걸이를 가진 아이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회장의 손이 열쇠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도 숨을 삼켰죠. 사모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진 나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정숙이가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고 한다고만 생각했죠. 가정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걸이를 가진 아이를 먼저 보라. 장남도 이상함을 느낀 듯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끝에서 회장이 마침내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거칠게 삐걱이며 열렸죠. 안에는 생각보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 아이 사진 몇 장,
작은 녹음기, 그리고 누렇게 바랜 출생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가정부가 먼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회장은 가장 위에 놓인 봉투부터 펼쳤습니다. 겉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서윤이를 찾는 분께. 응급실보다 더 조용한 정적이. 그 순간 창고 안을 눌렀습니다. 회장이 봉투 안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혹은 이 글을 먼저 보게 되는 분께. 그 글은 한정숙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날, 전 약속대로 며칠만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낯선 남자 둘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이겠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겠죠. 회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없애려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서윤이를 살리려면 같은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장남이 숨을 죽였고 지은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녀원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항구 창고 뒤에서 울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부모도 말하지 못했고 손엔 상처가 많았습니다. 전 그 아이를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은입니다. 창고 안공기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벌린 채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먼저 그녀를 돌아봤죠. 지은 씨. 지은은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싶었던 진실인데 막상 이렇게 마주하니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목걸이는 원래 서윤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에게 넘겼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기 삶의 뿌리를 찾으려 할 때 그 목걸이가 길이 되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회장님 댁 핏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였고 그날 이후 제 딸이 되었습니다. 사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지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회장은 아주 천천히 남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윤이는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수아라는 이름으로 목포 성심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찾게 되신다면 부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주세요.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진 아이였다는 걸 이제라도 알려주셔야 하니까요. 그 문장이 끝나자 사모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찾고 싶어도 못 찾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기 앞에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핏줄은 아니지만 그 딸을 찾아오게 만든 마지막 인연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장남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데려온 여자였고 자기와 결혼할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 집안의 스무의 비밀을 끝내 열어준 사람으로 보였죠. 지은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보다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끝까지 두 아이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가슴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회장이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아니, 지은 씨.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손에 든 목걸이를 두 손으로 그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딸 것이었다가 정숙 씨 손을 거쳐 지은 씨 인생을 지켜준 물건이군요. 지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내 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딸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지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도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파란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번졌죠.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목포 갑니다. 서윤이, 아니 수아를 찾으러. 장남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가정부는 눈물 섞인 웃음을 보였습니다. 지은도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쥔 채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뿐이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한 집안이 잃어버린 딸에게 다시 닿게 만든 가장 소중한 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회장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건 단지 한 사람의 행방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두려움 때문에 닫아버린 진실, 늦게라도 꺼내야 했던 사과, 그리고 피보다 더 깊게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목걸이 하나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로만 가족이 되지 않나 봅니다. 끝까지 지켜준 마음 하나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이어주기도 하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진실은 결국 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